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한주입니다. 모두 잘 지내시고 계셨나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 정말 주입만 하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주구장창 읽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냈다기보다는 뭔가 아웃풋을 내는데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일상을 그냥 일상처럼 즐기지 못하고 또 분명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없다던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면 괜히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떠한 것을 해 나가는 경우에도 뭔가 하루면 끝낼 수 있던 일들이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또 그것들이 여러 개 모이면서 저한테 부담이 되고 여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동안은 정말 맘 놓고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로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한 책 6월호 시작합니다. 이번 달에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바로 몸입니다. 이제 만연한 여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더운 날씨 덕에 옷가지가 얇아지면서 확실히 겨울보다는 우리 몸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겨울철에 좀 두둑하게 불려놨던 살들을 정리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이렇게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강한 햇빛 때문에 피부가 까매지기도 하고 또 확실히 겨울철보다는 먹는 음식들도 조심하게 되는 기간이죠. 이렇게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시기인 만큼 오늘은 몸을 주제로 한 책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건강서적이나 아니면 몸과 관련된 과학서적을 가져오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 2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일평생 자신의 몸을 관찰하면서 살았던 한 남자의 일기입니다. 바로 다니엘 페니크의 장편소설 몸의 일기입니다. 이 책은 대략 500페이지 정도 되는 매우 긴 분량의 소설인데요. 제목이 몸의 일기이긴 하지만 책의 표지에 보면 장편 소설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기록이 한 인물의 실제 일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믿음은 이 책을 펼치자마자 시작이 되는데요. 책의 서두에 보면 출간을 제시하는 사람의 글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다 보면 이 뒤에 있는 모든 기록이 뭔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책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크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남자이고 평소 과묵한 스타일이고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명성이 자자한 석학이라는 점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설정 덕분에 뭔가 글의 주제인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몸에 대해 기록하게 된 계기를 회상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인생을 큼지막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기준으로 그 날들의 일기가 나열되는데요. 심플한 형식이기는 하지만 일평생의 기록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이 500페이지라는 분량이 사실 길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런 방대한 기록들을 다 소개는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전히 제 취향의 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12살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도중에 혼자 숲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아주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나무 아래 묶여있는 동안 산짐승에게 공격당하는 상상, 눈앞에 개미집에 있는 개미들이 자신의 장기 속으로 들어가는 상상, 이런 끔찍한 상상들이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의 마비와 분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주인공은 몸과 정신을 구별하고 내 상상력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또 내 몸이 보내는 부적절한 신호에 대항해 내 상상력을 보호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몸의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기를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년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두려움의 요소들을 나열하고 그 요소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몸의 반응들을 기록하는 일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유년기의 기록이 지나고 또 몸에 직접적인 변화를 느끼게 되는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혈기왕성하고 불같은 사랑을 하는 청년기를 지나서 처음으로 몸의 노화를 느끼게 되는 중년의 기록이 시작되는데요. 37세에서 49세, 이 구간이 저에게는 와닿는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이에요. 아마도 이 구간의 일기들이 이제는 어른의 눈으로 몸의 일기의 목표를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 일기와는 다르게 사회활동 속에서의 일어나는 몸의 반응들, 그리고 엄연히 이전과 다른 몸의 컨디션으로 인해 오는 정신적인 피폐함, 또 이와 반대로 어떤 불안함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몸의 이상 반응, 이런 기록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겪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를 많이 투영하게 되고 그만큼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제목의 구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자기 역시도 죽음을 준비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장에서는 특히 주인공이 딸에게 쓰는 편지 속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장래는 단지 의뢰였을 뿐 난 홀로 분노를 곱씹으며 슬픔을 키워갔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에게서 뭘 앗아가는지 알아채기란 쉽지 않지. 애정의 둥지가 없어졌다는 건 절대 견딜 수 없더구나. 감정에 대한 신뢰, 공감의 희열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음이 상호 간의 관계를 앗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기억 덕분에 그럭저럭 보상이 되거든. 그들은 몸이 살아있는 동안 기억할 거리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내겐 그 기억만으론 충분하지 않았다. 내가 그리워한 건 그들의 몸이었으니까. 내 앞에 마주하고 있어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는 몸. 그거야말로 내가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몸들은 더 이상 내 풍경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집을 조화롭게 꾸며주다 지금은 없어져 버린 가구들과도 같았다. 그들의 육체적 존재가 갑자기 얼마나 그립던지, 그들 없는 세상이 얼마나 허전하던지, 당장 여기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느끼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물리적인 상실감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다 읽고 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찌됐던 간에 이 일기는 중년의 남자가 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그 나이대에 맞는 시선으로 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같은 몸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각각의 시절, 각각의 나이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디테일들을 너무나도 잘 살려서 쓴 글이었기 때문에 정말 실제 일기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현실감 있는 작품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좋았던 부분이 각 장마다 이제 노년의 주인공이 딸에게 쓰는 편지가 삽입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시절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노년의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이 몸의 일기라고는 하지만 나의 존재를 증명시켜주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도 뭐 코딱지를 파는 일, 양치질 하는 일 이런 소소한 일상부터 시작해서 사랑, 우정, 불안, 노화, 뭐 탄생, 죽음같이 우리 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멋있는 문장들도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또 다른 자아처럼 인식하고 관찰했던 한 남자의 인생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다니엘 패니크의 몸의 일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우리가 절대로 인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해 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토마스 린치 외 14명의 작가님들이 쓴 몸에 대한 에세이 살갗 아래입니다. 이 책은 영국 BBC 채널에서 방송됐던 것을 책으로 옮긴 거라고 해요. 다른 몸에 대한 에세이와 차별점이 있다면 제목에서 느낄 수 있으시다시피 살갗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기간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의 목차를 읽어보신다면 바로 이 책을 집어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피부, 살이 피부에 남긴 상은 그 속의 아름다움을 보라. 폐, 일상의 고됨을 내뱉고 아름다움을 다시 채우는 일. 맹장, 쓸모없는 것이 한순간에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대장, 가장 깊은 속내를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미스터리. 자궁, 인간 존재의 여정이 시작되는 곳. 예를 들어 간이라고 하면 요즘 너무 피곤하니까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감정이 머물고 흩어지고 다시 태어난 곳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몸을 인식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폐, 위 이런 곳에 집중을 한다 해도 절대 느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기관들, 장기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글들이 많아서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스토리텔링의 방법인 과학적인 사실을 철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글들도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던 책이었고요. 앞전에 몸의 일기가 전반적인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앞으로를 준비하게 되는 책이라면 이 살갗 일기는 나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여러 작가님이 쓰셨기 때문에 모든 글들이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몸이 소중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파트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귀와 담낭 파트인데요. 먼저 귀 파트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글만큼 귀를 로맨틱하게 표현한 글도 없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귀를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기관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귀는 바깥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잖아요. 이런 귀의 위치적 특성을 잘 살려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표현한 점도 굉장히 로맨틱했고요. 또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이 수정이 일어나고 약 20주 뒤면은 완벽하게 갖추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얘기하니까 뭔가 신비롭게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또 재밌었던 부분이 기의 또 중요한 역할이 평형 감각과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기능들이 방고리관에서 일어난다, 뭐 달팽이관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배웠었는데 이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사람의 몸이 작동하면서 일으키는 일상의 기적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해준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적 말이다. 또 담낭에 대한 에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파트에서는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의미가 퇴색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담석이 다른 단계로 빠져나갔을 때 굉장히 심각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담낭 제거술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이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체액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담낭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다 그래요. 담즙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위에 들어온 음식물 중에서 지방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낭에서 뿌려주는 체액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수렵 활동을 했었을 과거에는 며칠을 쫄쫄 굶다가 이벤트성으로 고기를 먹게 되잖아요. 이때 갑자기 들어온 지방을 잘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담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항상 지방을 섭취하고 있는 지금의 현대인에게는 이 담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와 비슷한 논리로 위 역시도 일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보다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위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문명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분명 다른 기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텐데 작가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도 이런 문장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담낭이나 맹장을 제거하는 일은 비교적 쉽다.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한 상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학적으로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으니까. 하지만 의학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우리는 몹시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다.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어느 부분이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까? 나는 내 몸이기는 한 걸까? 나는 내 신체 기관을 어느 정도나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을까? 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 자신도, 내 영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몸에 대한 아름다운 글이 더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이 살갗 아래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주에 한 책 6월호 지금까지 주제별 도서 몸에 대한 책, 몸의 일기와 살갗 아래를 소개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요 근래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을 소개해드리는 한 주픽 도서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뽑은 한 주픽 도서는 민음사 젊은 작가 시리즈에서 나온 문지혁 작가님의 소설 초급 한국어와 중급 한국어입니다. 이 작품들이 꼭 시리즈로 묶여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초급 한국어부터 차근차근 읽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초급 한국어를 읽으면서 주인공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중급 한국어를 읽으면 더 뭔가 깊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미리 말씀드리면 초급 한국어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절벽 앞에 서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라면 중급 한국어는 다시금 일어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들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전작부터 읽어가시는 게 뭔가 이 주인공을 더욱더 응원하게 되고 또 중급 한국어에서 작가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책의 전체적인 틀은 글을 쓰면서 시간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초급 한국어에서는 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고요. 중급 한국어의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소설 내용이 이 제목과 찰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오토픽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이 문지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오토픽션이라는 것에 대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어요. 오토픽션이라는 것은 자서전과 자전적 소설의 중간에 있는 분야라고 하는데요. 자서전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사실적으로 그려나가는 분야이고 자전적 소설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허구적인 삶을 그려내는 소설이라면 이 오토픽션은 사실과 허구를 적절하게 섞어낸 분야라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산책하기 좋은 날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오토픽션이라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작가의 창의력이나 노력 소홀이라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지혁 작가님은 이 분야가 앞으로 소설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소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소설은 삶을 반영한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 소설은 삶보다 작지 않고 소설이 삶에 속한 게 아니라 삶이야말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쓰고 있는 소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우주와 영원히 써내려가는 거대한 소설의 일부임을 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는다. 소설을 쓴다는 건 일종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는 행위이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과 소설은 둘로 갈라져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다. 저는 이 두 작품을 읽고 싶었던 이유가 조금 달랐는데요. 초급 한국어의 경우에는 작가가 되고 싶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시간 강사 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직업을 소개할 때는 결국 강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인해서 글쓰기를 포기하는 그런 인물을 그려냈다고 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중급 한국어의 경우에는 작가님의 글쓰기 수업이 듣고 싶었어요. 전작을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강의 내용이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급 한국어 역시도 작가님의 글쓰기 강의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특히 좋았던 점이 일상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작가님의 글쓰기 철학을 또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되풀이란 무엇일까? 아이는 왜 라고 계속해서 묻는 것일까? 지긋지긋하지만 되풀이야말로, 아니 지긋지긋한 것들만이 삶과 사람과 우주의 본질에 관해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되풀이 속에는 무언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 되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때부터 뱀이 기어나온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만 펼쳐진다. 그 시공간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환상이며 환상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된다. 환멸. 그러니 나는 아이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 끝없이 반복되는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되풀이하는 것만이 살아있다. 되풀이만이 사랑할 만하다. 되풀이만이 삶이다. 제가 이 두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잘 읽힙니다.
미음사 젊은 작가 시리즈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읽히면서도 다양한 소재를 삼고 있는 이런 특징이 이번 작품에도 잘 부합되는 것 같고요. 특히 문지혁 작가님의 작품은 이번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서도 첫 시리즈물이라고 해요. 그만큼 미음사에서도 재미와 작품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작품 형태가 강의실에서의 에피소드와 일상 에피소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절묘하게 연결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서사가 있는 글에서의 대화의 기능을 가르쳐주는 강의가 나오고 그 강의에서 대화는 첫째, 말하는 사람을 드러내야 하고 둘째, 다른 입장, 즉 갈등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무려 4줄의 대화를 썼는데 독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회화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고 현지에 가서 느끼는 어려움이 이런 거죠. 교과서에서는 회화를 배웠는데 가서는 대화를 걸어오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대화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물으면 지금 내가 안녕하게 보여?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거죠. 이런 진짜 대화를 심도 있게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서는 부부 사이의 대화에 대한 에피소드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이 초반에 굉장히 자조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만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주인공의 귀여운 두 딸이 등장을 하고요. 또 작가님의 개인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개그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개그가 너무 정직한 개그라서 그런 아재 개그 같은 것들도 이 작품에서 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다음 편으로 실전 한국어를 또 구상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는 다음 편도 쭉 읽어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재미있게 읽어보실 작품인 것 같습니다. 문지혁 작가님의 초급 한국어와 중급 한국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신간을 추천드리는 시간인데요. 저와 취향이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막 너무 좋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작품들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책은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를 설레게 하는 문장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대부분의 문장들을 밑줄 치면서 읽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유가 되는 날에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고 싶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이유은 작가님의 사랑과 탄생입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다양한 출판사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1984 북스 책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추구하시는 그 색깔이 제 취향과 너무 찰떡이라서 이번에도 1984 북스 책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유은 작가님은 저는 처음 뵙는 작가님이라서 작가 소개를 봤는데 이화여대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시산문집 변방의 언어로 사랑하며를 썼다. 딱 이렇게 2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첫 장을 읽자마자 바로 이분 또 내가 호들갑 떨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말로 작가님이 쓰신 글을 빌려왔어요. 나는 사랑에 최적화된 진화된 신인류로서 이 사랑을 비유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이 세상에 확실히 존재하는 비존재들의 이야기이다. 문학. 내 앞에 펼쳐지는 또 다른 궤도들,
존재하지 않지만 그 궤도들 사이에 나는 기꺼이 던져 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 그 비존재를 더듬는다. 활자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작품은 여러 문학 작품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담긴 책인데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서평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서평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책이라고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아 작가님의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랑과 탄생을 읽을 때 그 책을 읽었을 때와 비슷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문학작품과 작가님의 이야기와 생각이 맞물려 가면서 풀어가는 그런 글인데 이슬아 작가님의 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반짝반짝하고 봄철의 흰나비가 생각나는 글이라면 이 이윤 작가님의 글은 정말 뒤라스의 글처럼 한여름에 어둑어둑한 비 오는 밤이 생각나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슬아 작가님을 언급하게 되는데 이슬아 작가님을 소개할 때도 글을 정말 잘 쓰시는 작가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윤 작가님도 정말 글을 잘 쓰시는 작가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일상 이야기조차도 제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끊임없이 나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짤막한 문장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책을 쭉 읽어가다가 그런 문장들이 툭툭 나왔을 때 감동이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문장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잠시 멈춰서서 발을 직각으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눈에 다시 내 신발의 모양이 남았다. 삶이란 이런 건가? 잠깐 이렇게 깊게 쌓인 눈에 억지로 내 신발을 쑤셔 넣고 모양을 남기고 그것을 내려다보는 일 같은 것. 왼쪽 뺨에 지하철 차창으로 노란 햇빛이 길게 든다. 햇빛이 나를 매만지고 있다. 내가 만지지 않은 뺨도 빈틈없이 절대적으로 매만지는 존재를 떠올린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생각한다. 누군가는 그걸 신이라고 하겠지만 빈틈없이 매만지는 저 가엾고 슬프고 다정한 손길을 사유 없이 간단히 신이라고 말하는 것에 반대한다. 공항에서는 시간과 순서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 발권을 하고 진 검사를 하고 출입구 심사를 하는 것. 내게 갑작스럽게 닥친 생애에도 이와 같은 사무적이고 건조한 과정이 있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내가 있다. 이곳을 떠나기 위한 열망으로.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건 죽음의 예행 연습이다. 공포와 열망이 뒤섞여 있다는 뜻이다.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 사무적인 행위들을 열망적으로 수행하고 낯선 언어의 세계로 편입되는 과정. 나는 그게 퍽 마음에 든다. 제가 지금 들려드린 문장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작가님의 글이었는데요. 사실 이 책의 진정한 묘미는 한 문학을 통찰하는 작가님의 생각이 담긴 글들입니다. 이 글들을 읽으면서 진정한 읽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제 독서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크게 1장 사랑과 탄생, 2장 기행과 기행, 3장 의무와 중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1장에서는 여러 사랑이 담긴 작품들과 함께 작가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 내려져 있고요. 2장에서는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작가님의 생각들이 정리되어 있고 마지막 3장에서는 문학을 통해서 자신이 배웠던 것 그리고 다시금 정의 내렸던 것들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신 만큼 각 장이 시작되기 전에
인트로적인 산문시를 남겨주셨어요. 그 부분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 책은 사실 이런 내용적인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 안에 문장들을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마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설레게 한 책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책을 뽑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던 작품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 작가님의 사랑과 탄생이었습니다. 다음은 한 주의 기타 등등 이번 달 제가 푹 빠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제가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한 만큼 기록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저는 도구빨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비싼 도구가 좋은 결과를 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도구를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기록하는 도구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기록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손으로 하는 기록과 컴퓨터로 하는 기록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손으로 하는 기록을 더 선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산성적인 부분에서는 컴퓨터가 유리하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 정리나 스케줄 정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하고 있고요. 독서 기록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으로 기록할 때 사용하는 필기구부터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펜은 무인양품 제링크펜 0.38 블루블랙 색상의 펜입니다. 이 펜은 제가 모닝 페이지를 쓸 때 쓰는 펜인데요. 제가 모닝 페이지를 쓴 지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기는 한데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점이 좋고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쭉 써오는 이유는 주체적인 하루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모닝 페이지를 쭉 쓰고 있는데 모닝 페이지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아무런 필터 없이 한 3페이지 정도에 되는 종이에 쭉 써내려가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쓸 때에는 정말 훌렁훌렁하게 아무런 힘이 없어도 아무런 저항 없이 써지는 그런 펜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의 가장 좋은 펜이 바로 이 무인양품의 제링크 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0.5랑 0.38 이렇게 있는데 제가 글씨가 작은 편이라서 저는 0.38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블루블랙 색상입니다. 사실 이런 일기 같은 경우에는 검정펜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모닝 페이지는 일기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뭔가 낙서와 일기의 중간 지점인데 뭔가 좀 검정색으로 쓰기에는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좀 팝한 색깔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적절한 색이 없을까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 블루블랙 색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어둡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밝지도 않고 이게 딱 약간 고급진 느낌이 들면서 내가 아무리 악필로 써도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다른 색상도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 블루블랙 색상을 한번 써보시는 걸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다이어리를 정리할 때 쓰는 펜을 보여드릴 건데 제 다이어리는 굉장히 심심합니다. 요즘 다꾸라고 해서 굉장히 예쁘게 꾸미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심플한 그리고 정말 그 스케줄 관리나 아니면 시간 기록용으로 쓰고 있는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회색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펜인데요. 바로 파이로트의 주스업 0.3 블랙 색상과
유니 제트스트림 3색 펜입니다. 다이어리를 쓸 때, 특히 스케줄 관리에 대한 걸 쓸 때는 어떤 이미 정리된 것들을 옮기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써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깔끔한 서체로 쓸 때에는 너무 막 잘 나오는 펜보다는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 있으면서 잉크가 끊기지 않고 쭉 나오는 그런 펜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분들이나 뭐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펜으로 유명한데 그만큼 필기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인양품의 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감을 쓴다는 느낌일까요?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펜들은 내가 정말 글씨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내 글씨를 또박또박 써야겠구나 라고 느낌이 들게끔 하는 펜이라서 스케줄 관리하실 때나 아니면 좀 업무적으로 쓰는 펜으로 이 두 펜을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하는 기록 중에 하나는 책에다 쓰는 기록인데요. 저는 책에다 정말 많이 글을 써요. 그래서 제가 좀 책장 정리도 할 겸 책 나눔을 진행하고 싶기는 한데 그 책 속에 쓰여져 있는 글이 어떤 글이 튀어나올 줄 몰라가지고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튼 제가 책을 읽으면서 쓸 때 예전에 연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밖에서 읽는 편이 많다 보니까 이 연필이 뭉툭해지면 제 글씨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작고 흩날리는 글씨체를 갖고 있어서 뭉툭한 연필로 쓰면 나중에 제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샤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샤프를 쓰면서도 뭔가 연필 느낌이 나는 샤프를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샤프가 바로 파일로트의 S20 우드 샤프입니다. 이 몸통 부분이 우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좀 다크한 느낌이 좋아서 다크 브라운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뭐 블랙도 있고 와인 색상도 있고 좀 더 밝은 브라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샤프는 좀 가벼운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샤프는 어느 정도 좀 무게감이 있어요. 또 이 샤프심을 잡아주는 이 앞부분이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잘 잡아줘서 제가 좀 힘있게 쓰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샤프심이 부러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샤프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샤프고 요게 안타깝게도 시중에서는 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후기에 의존해서 사시게 될 텐데 샤프 중에서도 그런 샤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앞에 좀 물컹물컹하고 가볍고 이게 쓰는 둥 마는 둥 하는 느낌의 샤프를 좋아하신다면 좀 안 어울리실 것 같고 어느 정도의 무게감도 있으면서 좀 또박또박한 글씨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샤프로는 이 샤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쁘잖아요. 이제는 제가 컴퓨터로 기록을 할 때 쓰는 키보드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제일 만족스러워 하기도 하고 뭔가 이 키보드를 쓰면 무엇이든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키보드인데요. 바로 아이패드와 연결해서 쓰는 매직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를 고를 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타격감인 것 같아요. 이 키를 눌렀을 때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럽게 눌리면서 판판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 형태의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게임 키보드처럼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죠. 좀 탁탁탁탁 눌리면서 어느 정도의 키감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 매직 키보드는 전자의 느낌이죠. 조금 힘없이도
부드럽게 눌리는 그런 키보드인데, 그래서 그런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전에 빠르게 입력이 필요할 때 이 매직 키보드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온 키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기계식 키보드의 타격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기계식 키보드를 집에서 쓰고 있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집에서 쓸 용으로 샀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큰데,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키보드는 밖에서 쓸 용도로 샀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고 또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누피 에어 60 키보드입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영문 자판으로 되어 있는 게 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영문 자판용을 따로 사가지고 빼서 다시 조립을 한 상태이고요. 요게 적축, 청축, 갈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적축의 경우에는 진짜 제일 게임 키보드처럼 탁탁탁탁탁탁 튀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갈축, 그 다음에 청축이 약간 제일 무겁게 눌리는 편이에요. 저는 그 중간의 느낌을 좋아해서 갈축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까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어떤 걸 정리해야 될 때 쓴다면, 이 기계식 키보드는 좀 창의적인 글들을 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아무런 생각이 안 날 때 그냥 이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뭔가 영감이 떠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도구발을 제일 대표하는 키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한 책 6월호 몸을 주제로 한 책, 몸의 일기와 살갗 아래, 그리고 한주픽 도서 문지혁 작가님의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신간 추천으로는 이효은 작가님의 사랑과 탄생, 마지막으로 한 주의 기타 등등에서는 기록하는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어서 그런지 많이 버벅거렸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은 조금 가벼운 느낌의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상 속에서의 책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조금 천천히 또 영감을 모은 다음에 전문적으로 큐레이션을 해드릴 수 있는 영상도 차곡차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